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막 쌓여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뭐 일도 하시랴, 또 자녀분도 돌보시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뉴스를 이렇게 보는 게 점점 지쳐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소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요, 계속해서 정부와 교육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때에 따라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소 힘들고 걱정이 많이 되시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시겠지만 대치동 빅마우스와 함께 계속 이 정부와 교육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내고 곧 이제 투표를 할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때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영상을 계속 끌어가려면 조금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치동 빅마우스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어떤 의원께서요,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을 주도했다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좀 이렇게 묶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대선에서도 보면 반반이었어요. 그쵸? 정치 색깔이 반반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디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뭐 사실 여러 정치색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의원께서 지금 한창 민감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의대 진학률 상위권 고교 30개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30개 학교를 학군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왜 학군지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걸 왜 없애지 못하는지,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연관 지어서 과연 지금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우리가 생각을 물론 해야겠지만 당장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국어시험 난이도, 올해 국어시험 난이도에 있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불안감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어시험 난이도와 N수생의 비율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괜찮은 뉴스라는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해의 솔루션, 그리고 어떤 교육제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시죠.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당시 후보께서는 학종은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하셨고 입시비리 적발 시 정원 축소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검사 출신다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의식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기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수능 5개월 전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내놓은 공약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좀 공분을 사지 않았나,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을 예외로 하고 다른 이제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래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 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읽히냐면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지키면서 새로운 대입 제도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 본문만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지금 대조가 되는 그런 대입 제도안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계속 내시고 투표 행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수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고요. 논란이 있어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서 교육부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16대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2023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비율을 47.7%로 10.1%포인트 늘렸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N수를 결심한 많은 친구들 중에는 이런 교육부의 발표를 믿고 서울대 정시 확대를 믿고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개월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 후보께서 그 당시에 대입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런 부분들이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네요.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최초 보도가 된 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을 주도한다. 그리고 민주당과 상당한 커넥션이 있다라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분께서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의원께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운동권 세대들이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이어서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할 거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태로 수시 모집보다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 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며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앞에서는 같은 사태를 두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수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는데요. 앞에서는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대출 정책위의장은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건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라면서
교육은 상위 1% 찾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골치 아플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플 거 없어요. 킬러 문항을 안 낸다고 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전혀 출제자와 입시학원이 골치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수험생이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은 학원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출제자도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수능 시험은 별 경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박대출 위의장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지금 입시 커뮤니티나 요런 이제 여론들을 보면 또 이제 제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죠.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뭐 정치 색깔을 떠나서 수험생들을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빨리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안심을 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속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좀 저도 이 부분이 아쉬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남 대형 입시학원, 네, 이니셜만 제가 쓸게요. 자, 요 학원에서 대표가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대표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사무총장께서 이제 화환을 보내셨어요. 이 대표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FM 코리아라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요. 이 이제 사진을 올리고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이 글은 이제 그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가 됐고요. 삭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론이 이렇습니다. 사교육 잡는다더니 저기에 화환을 보내고 있네. 민감한 단어 제가 삭제할게요. 자, 와, 메가스터디가 줄 잘못 썼네. 이렇게. 인간 강사는 악의 축이고, 시대인재는 뭐, 공교육 도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단순히 분노하고 이성을 잃기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서 이 화환이 왔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뭐랄까요?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가 동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인지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그 일환으로 내놓은 대책이 사실은 뭐 그 자사고, 뭐 존치, 특목고 존치,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교육을 잘 돌린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이 해소가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22년 의대 진학률 상위권 고등학교 30개 학교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교에 몰려 있어요. 보시면 지금 자사고가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 휘문고, 상산고, 세화고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 학생 수는 무려 151명, 126명, 96명이에요. 사실은 뭐 학원을 카테고리로 이제 잡아도 학원에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학교를 카테고리로 잡아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이제 공교육계 쪽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있죠. 그리고 일반고가 이제 4위, 5위를 기록했는데요. 경신고와 강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각각 70여 명대를 기록했네요. 이쯤 되면 사실은 뭐 어떤 학원이 의대생을 뭐 독식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학교 출신들이 그 학원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공교육의 정상화를 하려면 사실은 어떤 학교에 가든지 동일한
거의 차별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정부의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6272 같은 경우도 자사고예요, 전부 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이 되면 사실은 자사고나 전사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입시에 훨씬 유리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벌써 그게 딱 나와요.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실 정부의 2028 대입 개편안이 정말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명문 고등학교가 딱 있어요. 뭐 낙생고 같은 경우 분당에서 워낙 유명한 학교고, 뭐 숙명여고, 그쵸?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네. 그리고 뭐 딱 보시면은 진짜 딱 알만한 고등학교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사고들도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2028 그 개편안이 도입이 되면 사실은 이제 수시로해서 그런 자사고나 전사고를 통해서 이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30개 학교를 이제 학군지로 분류를 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대구 수성구, 예, 그리고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그리고 경기 성남시, 대전 서구, 전남 순천시, 서울 강동 도봉, 경기 안양시, 서울 송파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이제 그 저기 의대 합격생이나 이런 게 쏠려 있는 게 서울에 있는 모 학원에 쏠려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이제 현혹을 시켰는데, 학교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대구도 있고요. 또 경기 성남시도 있고요. 또 대전 서구도 있고요. 전남 순천시도 있고요. 경기 안양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방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을 이렇게 계속 때리고 어떤 서울에 있는 학원을 때리기보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군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좀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알고 계시겠죠?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이제 교육부에 계실 테니까. 근데 그럼 뭐 때문에 학군지를 못 없애나 궁금증이 드시죠? 자, 그에 대한 단서는 2006년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2006년에 강남 학군 폐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강남 학군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막으려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에,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학군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집값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혹은 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부동산, 집값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시 정부가 구상 중인 방식은 강남 학군을 공동 학군으로 만들거나 다른 학군과 합쳐서 광역 학군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강남 학군을 공동 학군으로 할 경우에 학군은 유지되지만 서울 시내 다른 지역 학생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청 반경 5km 내에 있는 37개 고교는 공동 학군에 속한다고 했고, 광역 학군은 강남 학군을 인근 다른 학군과 묶어 학생을 배정하는 것으로 학군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뭐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관계자가 그 당시에 이날 학군을 광역화해서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면 강남북 교육 격차가 줄어들고 부동산 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부동산 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네요. 또 다른 당 관계자는 831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미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해요. 이에 따라 오전까지만 해도 기정사실로 될 뻔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당시에도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국회 교육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학군이 광역화되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교육감께서도 강남 학군 폐지를 추진한다는데 나는 모른다며 교육을 교육 문제로 풀어야지 집값과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 색깔 이런 걸 떠나서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죄송합니다. 대표가 아니라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사교육하고 운동권 출신을 엮는 것도 그렇고 뭔가 교육을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생각을 해봤자 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그런 이제 의견과 생각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특목고 자사고 신입생들의 절반은 강남 3구와 목동 중계 학군지 출신이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 학군지 같이 살펴보셨죠? 그 학군지의 중학생들이 이런 특목고 자사고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목동 학원가인데요. 딱 봐도 전부 다 학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구심이에요. 구도심이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런 건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고 피카번쩍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엄청 많이 있어요. 지난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서울 중학생 중 절반 가까이는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 외고, 존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체계 다양화 정책이 이른바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교육 격차를 더 키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이미 나왔죠. 학교 알림이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목고 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구는 대치동에 있는 강남구로 998명이었다. 그러니까 수능 제도를 뭐 손보건 안 보건 정시를 확대하건 축소하건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서초구 884명, 송파구 799명, 양천구 546명, 노원구 444명.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이거 가스라이팅 한다는 게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교육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요.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목동학군이 있는 양천구 중계학군이 위치한 노원구 등 다섯 개 구에서만 3,671명이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에 진학했다고 했고 지난해 서울시내 중학생 졸업생 중 특목고 자사고 진학생 7,895명이 46.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군지를 건들지 못하는 건 아까 2006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이 학군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교육을 교육으로 접근을 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걸 진정으로 원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치구별 중학교 졸업생 대비 특목고 자사고 진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순이었다고 하고요. 과학고 진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구는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고 외고 국제고 진학생은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에 많았다고 합니다. 자사고는 강남구가 역시 1위였고 서초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학군 간 격차가 공고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도 여러 대학 비리가 있지만, 입시 비리가 있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은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내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종,
그리고 이제 뭐 수시, 요런 제도들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일반고 황폐화를 낳는다는 이유로 2025학년도부터 이걸 폐지하기로 한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거는 글쎄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난 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느낌밖에는 사실은 좀 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색을 떠나서 정말로 수험생들과 이 자녀분들,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 4천 원으로 일반고 지망 중학생 36만 1천 원의 1.7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을 위한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인강 비용만 있으면 돼요. 인강 비용이랑 교재 비용만 있으면 되고 뭐 이걸 통해서 안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따로 이제 교육을 받고 학원을 더 다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강이 확보돼 있고 EBS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보다는 수능이 훨씬 투명하고 뭔가 부담이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능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자사고 지망 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거의 따블인데 일반고 지망 중학생보다 따블인데 61만 4천 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전혀 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된 시험만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그 어떤 동의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다양한 고교 유형이 생기면 입학과 내신 경쟁을 위한 사교육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영재학교와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도 수도권 출신이 싹쓸이 하는데 새로 만들어질 지역 자율학교에도 수도권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사고나 전사고 같은 게 이제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부작용은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씁쓸한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관심 끄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목소리를 내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올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최근의 수능 난이도는 대체로 불수능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시면 2018학년도에 물수능이었던 걸 빼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수능이라고 하냐면 원전수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90점을 넘으면 좀 물수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9학년도는 불수능이었어요. 1등급 컷이 84점이었어요. 엄청나죠? 우주론이 출제됐던 그때. 그러니까 우주론 가지고 뭐 킬러 문항이라고 태클 거는 것도 웃긴 게 뭐냐면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애들한테 어려운 보기 문제가 나오면 버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6평, 9평에서도 이미 그런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버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뭐 그런 이제 사교육에 코칭이 없었을 때도 뭐 안 풀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풀잖아요, 보통. 찍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문제시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2020학년도 약불수능, 네, 1컷이 91점. 90점 초반이면 약불수능.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가면 물수능. 그러니까 그 1컷이 92점에서 한 93점 넘어가면 뭐 물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약불수능. 자, 거의 불수능이죠. 80점대니까 1컷이. 2022학년도에는 용암수능이라고 해요. 다시 1컷이 84점. 언매 84, 화작은 85였습니다. 2023 같은 경우는 약불수능. 1컷이 언매는 92, 화장은 96. 사실은 물수능에 가까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수능 응시생은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뭐 수험생들 수가 증감한다기보다는 뭐 사회 외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때는 수험생들 수가 늘어나고 N수생들의 유입이 별로 없으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N수생들이 계속 개입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정성 뭐 운운하면서 수능 시험 문제를 손보는 것보다는 그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N수생의 적체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과 사회적 방안으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2013학년도 수능, 2013학년도 수능부터 보시면 지금 1컷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013 같은 경우는 완전 물수능, 2014도 완전 물수능이고, 2016도 물수능, 2018도 물수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재수생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쵸?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수생이 증가하는 거 보이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N수생이 유입되었는가? 그거는 지금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의치한약수에 목매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의치한약수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확대되면서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유입되니까 밑에 애들도 이제 한 번 더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다 해서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 또 N수생 중에는 반수생의 비율이 크다 보니까 대학에서의 이탈률이 늘어나고 대학에서의 이탈률이 늘어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아, 수능제도 이거 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제도를 이렇게 때려잡기보다는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의 집중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로 쏠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소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미시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교육제도만 단편적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 선 그래프는 재수생 증가 비율이고요. 증감 비율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국어에 대한 증감 비율인데요. 보시면 국어 난이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재수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집중 쏠림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이래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N수생이 적체가 되고 N수생이 적체가 되니까 고3들이 피해를 보고 고3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지라든지 뭐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입시 제도를 잡는다고밖에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딱 뭐랄까 대책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고칠 의지가 별로 없고 교육제도를 막 이렇게 개선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제 확실한 솔루션을 잡고 대안을 내고 대처를 해나가기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향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한편으로 이런 대입 제도에 대한 대비는 유연성을 가져야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학 합격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을 들어간 이후 대학 그 학과가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학과인지 그리고 졸업 후에 정말 여러분 자녀의 그리고 수험생 본인의 행복을 좀 이렇게 행복의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학과인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대입제도 하에서는 한번 삐끗하면 그 다음에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데뷔할 때 혹은 엔수를 결심했다 하면 그게 뭐 장기화 되는 거 좋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른 요인 때문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뭐 반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진로 적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학 이후의 나의 삶과 진로에 대해서 고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뭐랄까요? 이 대학을 들어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연구하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제가 이런 대학 생활과 그 이후에 대한 연구 자료도 논문을 참고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